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찾기와 공간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98페이지부터 쭉 가서 421페이지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길찾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길찾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간으로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동선계획과 연관이 있어요. 동선계획. 그래서 동선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공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될 사람들이 길찾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또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공지를 드리면, 우리가 기말고사를 해야 하는데, 기말고사 시험을 우리가 대면 시험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6월 22일 월요일에 오전 9시에 시험을 칠 거예요. 그래서 723호와 724호로 나눠서 시험을 칠 건데, 거기에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도어 시스템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아직 시간적으로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길찾기와 공간 구조고요. 길찾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갛게 되어 있는 거를 먼저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인공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길찾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서 사람이 느끼는 약간 감정적인 것과 행태적인 것,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측면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두 번째 거 예를 들면, 건물의 진입로를 의도적으로 돌아가게 설계하였다면 곧바로 건물로 들어갈 때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환경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경험은 다시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동선 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좀 답답한 감정을 느꼈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개방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개방적인 상태였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또 답답하게 변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심리적인 측면이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심리적인 것은 다시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동선 계획을 잘 해줘야 되는데, 동선 계획을 잘하는 것은 결국엔 또 길찾기를 잘 하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길찾기와 관련된 걸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곳을 갔을 때 길을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를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길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지역에 갔을 때는 길 찾기도 굉장히 쉬워요.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길을 쉽게 가르쳐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비게이션도 나한테 제공해주는 정보가 굉장히 좀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조금만 내가 혼란을 느껴서 착각을 하게 되면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길찾기의 잘못된 예로 볼 수 있을 테고요. 이게 차를 타고 갈 때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서 움직일 때, 건물 내부에서 움직일 때는 그러면 어떠한 길찾기의 방법이 있을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려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 계획에서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선 계획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었을 때 길을 굉장히 찾기 쉽도록 동선을 계획해 줄 것인지 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요소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의도한 대로 공간이 계획이 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우리 교재는 뭐 자세하게 써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수업 시간에는 이게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뭐 늘 뭐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평가를 위해서는 선생님이 PPT에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그거를 읽어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수업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핵심 위주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책을 읽어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갔다고 해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핵심 사항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거나 그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래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험 치기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다시 넘어오면 특히 재해 발생이나 비상시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길찾기가 어렵게 돼 있으면 우리가 빨리 불이 났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데 지진이 났기 때문에 빨리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 비상 계단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나 이러면 곤란하겠죠. 되게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비상구, 대피로 정도는 아주 눈에 잘 보이게 계획을 해줍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조건 이외의 공간에 대해서는 건축가가 의도적으로 잘 안 보이게 숨길 수도 있고요. 또는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그 부분이 잘 보이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길찾기의 문제는 특정 유형의 건물이 처리해야 할 기능상의 측면, 시간과 에너지 소모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이란 이용자의 경험적 측면, 시설의 이용률 저하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 긴급 상황에서의 대피와 관련된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러한 고려를 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계획에서 배제시켜 줘야 하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를 들면 컨셉 측면에서 동선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의 해결책도 같이 제시해 주는 게 사실 좋은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셉이 반드시 동선을 길게 만들어야 되고 한 번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간이 숨어 있어야 되고 하더라도 비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바로 건물 외부로 나가거나 1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의 이동 통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줘야만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면 다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길찾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면 길찾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으로서 여러 개별적 요인과 함께 건물의 기본적 특성인 공간 조직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 조직을 실외의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길을 좀 헤매더라도 다시 찾아가기가 수월한 편이에요. 근데 실내에서는 우리가 동선 계획을 조금 복잡하게 하는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서울의 코엑스를 혹시 다녀온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하 상가 있는 부분에 내려가 보면 굉장히 길 찾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굉장히 넓지만 내가 어느 곳을 가든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럽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설계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색깔이라던가 간판을 다르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 존을 만들어서 특정 존에는 뭐 의류, 특정 존에는 뭐 화장품, 옷가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역을 나눠서 좀 더 사람들이 인지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가 하면 중간중간에 약간 광장 같은 공간이 넓은 홀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게끔 설명해주는 장치들을 배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안에서 그런 장치들이 있어도 헷갈리기가 쉽게 평면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 조직 자체에 이런 길찾기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고, 좋은 설계라고 보기는 길찾기 측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 있는 설계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밑에 다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면 길찾기와 심리학적 관계에 있어서 건물이 처리해야 할 기능상의 측면, 스트레스 유발이라는 경험적 측면, 시설의 이용률 저하와 관련된 경제적 측면, 이런 측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측면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길찾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공간적 정위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그 뒤에 있는 설명이 좀 이해가 쉬워지는데 그 내용을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부분적인 요소들을 지각해서 마음속의 지도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인지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서 가상의 환경을 재현하여 그 내부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일종의 정적 인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지도를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내 머릿속에 우리 마을의 지도가 상상이 되죠. 그래서 마을의 입구에서 출발해서 우리 집까지 갈 때 가는 길에 뭐 특이한 건물이 있다던가 또는 몇 번 도로를 건너야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던가 아니면 그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꺾어야 하는 모퉁이에 우리 마을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있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뭐 옷가게나 식당이 있다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 마을에 대한 인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내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게 되겠죠.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내가 어디 중간에 우리 마을 어디에 내렸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동네 세워주세요 해서 내렸을 때 내가 딱 내리자마자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상점의 간판 또는 내가 보고 있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도로의 폭 또는 길 건너편에 보이는 산 또는 그 너머에 보이는 뭐 높은 빌딩 이런 걸 이용해서 이 건물이 보이는 걸로 봐서 이 상점이 여기 있는 걸로 봐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는 어디겠구나 라고 우리가 위치를 유추해낼 수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공간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길찾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길찾기는 내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또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또는 내가 건물 안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면서 또는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 등등등의 과정에서 이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그 과정을 찾아내는 거죠. 가는 길에 어느 부분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바로 길찾기 능력이 되겠고, 이 길찾기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특정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내가 또 여기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연속적인 과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찾기는 우리가 동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길찾기는 특정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인지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특정의 목적지에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동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찾기는 복수의 공간적 정의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동적인 과정이면서 공간적인 문제 풀기의 과정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과정들입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공간적 정의와 길찾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내가 출발 지점이 있고 뭐 어떻게 해서 여기가 도착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도착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길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위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 내려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을 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갈림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 갈림길에서 또는 어느 사거리에서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또는 여기에서 유턴을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또 내려야 되죠. 이런 연속적인 과정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길찾기의 주체는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을 수행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해서 이를 해석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억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찾기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보의 중요성이 그래서 있는 거죠. 내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느 쪽을 얼만큼 거리는 몇 미터를 가야 되고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아니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하게 될 때 그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뭐 또 어떤 그 건물이 어떤 색상인지,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높이가 높은 건물인지 낮은 건물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 이외에 다른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 이외의 정보라고 한다면 지도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지도가 있어서 지도를 보고 또는 도면을 보고 건축물의 도면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간적인 정위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데, 지도를 보고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특정해서 내가 현재 어디 있어 라고 딱 찍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는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환경으로부터 얻는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건축적으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넘어가서,
길찾기와 방향 판단의 문제는 개인적 정서에 기초하고요. 환경의 기능적 측면과 공간 상식을 평가하려는 개인적, 육체적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 내에서 길을 찾을 경우에 그 환경이 제시하는 방향 판단의 실마리, 즉 환경 정보에 의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역에 딱 도착을 했다. 남쪽으로 가야 한다. 어떻게 남쪽으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까? 일단 우리가 나침반이 없다면 남쪽이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태양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됐기 때문에 햇빛이 지금 태양이 어디에 떠 있고 그래서 그림자가 어느 방향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대략적으로 남쪽 방향은 그림자의 위치에 따라서 저쪽 방향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시간대가 만약에 점심을 전후한 시간대라고 한다면 그림자가 지는 방향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 그 시간대가 아침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해가 동쪽에 있을 테니까 그림자는 북서쪽을 가리키고 있을 거죠. 그죠? 그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환경으로부터 얻는 정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 외에 예전에는 나무를 보고 이끼가 어디 꼈고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그걸 가지고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런 걸 모르더라도 간단한 사인, 그러니까 간판, 표지판을 찾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랜드마크 또는 표지판, 지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랜드마크는 예를 들면 내가 있는 지역의 북쪽에는 어떤 산이 있고 남쪽에는 어떤 산이 있고 또는 서울이라면 63빌딩이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느 방향에 보여야 한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이래서 우리가 해운대에 갔다면 당연히 동쪽 방향으로 바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바다가 보인다면 남쪽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환경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소한 장소를 방문했을 경우라도 공간의 조직 또는 배치 체계, 그리고 형태적 요소들을 이전에 경험한 환경에서 학습되어 축적된 인지 체계에 의해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길찾기의 정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길찾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지로 가기 위한 지각적이고 인지적인 현상과 다양한 방식, 인간이 길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기억과 학습, 그리고 이를 위해서 건물로부터 주어지는 정보의 세 가지 사항들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빨갛게 된 부분을 보면 건물의 계획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길찾기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그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보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찾기를 보조하는 환경 정보 또는 그 정보원으로부터 사인 또는 지도, 구두 안내, 건축 공간 네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환경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위치적 정보를 주로 제공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밑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사인, 지도 및 구두 안내 등은 건축 계획적 요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건축 공간에 관한 정보는 이를 계획하는 방식에 따라 좌우되는 유형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공간이 제공하는 정보는 건물이 가지는 건축적 특성과 공간 구성의 특질에서 유래되는 정보로서 구성, 폐쇄성, 연결성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건축 계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건축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중요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표지판,
안내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지도는 관광지 같은 곳에 가면 지도가 나오죠. 안내지도. 그런 지도 또는 안내원, 인포메이션 같은 데 찾아가 보면 설명해 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길찾기를 위해서 얻을 수 있는 환경 정보의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나오죠. 여기 보면 양떼 산책, 여기 양떼 목장입니다. 양떼 목장으로 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내가 산책로로 갈 것인지 체험장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런 지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청첩장 이런데 이런 지도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찾아오시는 길 하면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 자체를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주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놨죠. 심플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인지지도와 유사해요. 그래서 중요한 눈에 잘 보이는 좀 특징적인 것들만 여기에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것만 보고도 충분히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광화문이 있고 시청 방향이 있면 내가 여기에 만약에 서 있다면 광화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갈지 또는 시청 방향일지는 광화문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내가 가는 곳이 만약에 여기 조계사라고 되어 있는 여기라면 내가 지하철을 타고 여기 내렸어. 그죠? 내렸습니다. 딱 내려서 밖으로 나왔더니 저쪽 끝에 광화문이 보이네. 그러면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쭉 걸어갈 겁니다. 걸어가다 보니 대사관이 보이네. 그럼 대사관이 보이면 여기에서 꺾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꺾겠죠. 그리고 내가 얼만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갈 거예요. 계속 쭉쭉쭉 가다 보니까 구청을 지났네. 그럼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쭉 가다 보니까 신한은행 건물이 보였다. 그러면 여기 신한은행이 보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인지지도 형태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길을 찾기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도를 꺼내놓고 찾는 것보다 사실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잘 아는 분에게 길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요즘 뭐 카카오 맵이라든지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글 지도 많이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길을 찾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인 체계는 길찾기의 가장 보편적인 보조 수단으로서 적절한 위치 확인과 방향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면 구성 형태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게 그 공간 구성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건물의 평면 형태를 의미하고요. 평면의 단순성은 길찾기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요. 건축적 차별성은 특정 지점이나 영역이 가지는 건축적 특질의 차별화로서 길찾기 과정에서 인식을 용이하게 하거나 반복, 사용 시 기억을 쉽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시지각적 접근성은 친숙한 장소나 기능 또는 랜드마크에 대한 시각적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목표 지점 간의 상대적 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평면의 단순성, 그리고 건축적 차별성, 시지각적 접근성 이렇게 세 가지가 길찾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은 건축계획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뒤에 가면 건축 실내 공간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한 게 나오니까 한번 유심히 보면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래요. 넘어가서 시각적 접근성이 전통적인 사인 체계에 비해서 월등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한되어진 환경 정보를 단순화시키면
사인과 지도 등에 의한 표시적 정보와 건축 공간을 통한 인식적 정보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표시적 정보는 사인이나 안내판, 지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언어나 도식의 형태로 주어지는 모든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찾기에 있어서 건물의 내부 공간 배치가 보다 본질적이고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없고 보도적인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되어집니다. 그 예가 지하철 이용객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사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길찾기가 용이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 또는 안내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길을 찾기가 쉬운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사인이나 안내판, 지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거기에 물리적인 공간에 존재했을 때는 지도만 보고 스케일감이 바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골목길을 그러니까 몇 블럭을 가야 내가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을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길이 직교 체계로 나 있으면 좀 더 쉽겠지만 좀 오래된 도시, 그러니까 부산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 체계가 직교 형태로 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휘어지는 길이 나오고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길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가다가 방향을 잃죠. 내가 지금 잘 가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나는 동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직진하다 보니 나는 어느 순간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가다 보니까 내가 북쪽으로 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표지판이 있어도 그 표지판이 예를 들어서 해운대 방향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계속 직진해서 따라간다고 해운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면 그냥 해운대가 나오는데 저기 어디에서 다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해운대가 나와. 이런 이야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무조건 따라간다고 거기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가면은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하철이나 아까 얘기했던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그 공간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이렇게 계단이라던가 또는 중간에 개찰구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내가 자꾸 방향을 틀어야 되죠. 방향을 계속 꺾어야 됩니다. 꺾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거기다 너무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헷갈려. 내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 건축물의 왼쪽에 있고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다 보니까 또 비슷한 공간이 또 나오고 가다 보니까 비슷한 공간이 또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길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